돌봄 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돌봄 대상자와의 대화법, 돌봄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돌봄 대상자분들의 심장과 호흡이 멈추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정의 및 중요성, 심장정지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 감염병 의심 환자의 심폐소생술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돌봄 활동 시의 유의사항을 잘 지키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응급 상황인데요. 이러한 응급 상황에도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돌봄 대상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번 시간에는 돌봄 대상자분들의 심장과 호흡이 멈추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장정지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폐소생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란 환자의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실시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즉, 죽어있는 사람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여러분이 대신해 주셔서 심장에 있는 혈액과 산소를 환자의 뇌에 보내줌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치유되었을 경우 장애율을 최소화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장이 멎게 되면 우리 몸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중단되어 온몸에 있는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점차 죽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장기는 바로 뇌입니다. 뇌는 다른 장기들에 비해 급격하게 손상을 입고 죽은 세포는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심장이 멎은 후 4에서 5분이 지나면 비가역적 뇌손상이 시작됩니다. 비가역적 뇌손상이란 치료를 해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늦어지면 살아난다고 해도 뇌사 또는 다른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심정지된 사람을 소생시키고 뇌에 손상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8.3명으로 주요암보다 많이 발생하고 또한 질병관리청의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약 2.1배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는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돌봄 대상자 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는 장소가 대부분 가정이고 주된 돌봄 활동처는 돌봄 대상자의 자택이기 때문에 돌봄 봉사자가 그 상황을 목격한 경우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존사슬의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연결고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될수록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생존사슬의 첫 번째 단계는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심장정지 발생을 인지하고 신속히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장정지 환자에게 목격자가 가능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하여 심장에 전기적 충격을 주고 네 번째 단계는 119 구급대원인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세동 및 약물 치료를 함께하는 전문 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심장의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에게 원인을 교정하고 생존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어야 하는 연결고리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인데 대부분 가정에는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연결고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세 번째까지 해주시면 환자의 생존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존사슬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를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정지의 통상적인 임상 증상은 의식 소실,
무호흡, 무백박이지만 심장정지가 발생한 직후에는 심장정지 호흡이나 경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음 동영상을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발견하면 환자 주변의 현장이 안전한지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깨나 가슴을 두드려 깨워봅니다. 반응이 없으면 신속한 119 신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준비를 요청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119에 신고한 핸드폰을 스피커폰 또는 핸즈프리 기능을 활성화시켜 119 구급 상황 요원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혹시 심폐소생술 교육은 받았지만 자신이 없거나 또는 아예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구급 상황 요원이 안내해주는 방법을 잘 듣고 따라하시면 누구든 환자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구급 상황 요원의 지시사항이 더 이상 없어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급 상황 요원에게 꼭 전달해야 할 사항은 첫째, 응급 상황이 발생한 위치. 둘째, 응급 상황의 내용. 셋째,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 넷째, 환자의 상태. 다섯째, 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전달해야만 구급대원이 필요한 장비와 구급차 수 등을 고려해서 신속한 출동과 처치, 이송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모든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 다음은 호흡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환자의 가슴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지 확인하거나 코나 입으로 숨을 쉬는지 손가락을 올려봅니다. 일반인은 호흡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도 통화 중인 구급 상황 요원의 도움을 받아 호흡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정상호흡을 한다면 관찰하며 구급대를 기다리면 되고 환자가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을 한다면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바로 누운 자세로 눕힌 뒤 환자의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시행합니다. 구조자는 손가락 각지를 끼고 아래에 있는 손가락의 끝을 들어서 압박할 때 손가락 끝이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손가락의 끝이 환자의 가슴에 닿은 채로 압박하게 된다면 손가락 아래에 위치한 장기의 손상이 심해지게 되니 주의해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의 중앙에 있는 복장뼈를 이등분하였을 때 아래쪽 하부의 중간 부위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압박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 깊이는 성인인 경우에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회, 120회를 유지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의지가 있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의 비율로 5번 시행 후 심장의 리듬을 확인합니다. 다른 구조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실시합니다. 같은 역할을 반복할 경우 구조자의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다른 구조자와 교대해가며 10초 이상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교대할 때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한 구조자가 심장의 리듬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둘째,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인계받는 경우, 셋째, 지쳐서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넷째,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할 경우이므로 이 이외에는 되도록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처치 도구입니다. 일반인들도 작동법만 배우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의 제조사에 따라 모양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므로 본인이 교육받은 장비와 다르다고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아울러 응급의료 정보 제공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변에 배치된 심장 충격기를 검색하고 지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평소에 알아두시면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을 통해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전원 버튼, 가슴 패드, 전기 충격 버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두 번째로 환자의 가슴에 2개의 패드를 부착합니다. 한 패드는 흉골의 우측 상부에 부착하고 다른 패드는 좌측 젖꼭지 아래의 겨드랑이 선에 위치하도록 부착합니다. 패드를 부착한 후에는 전극의 선을 자동 심장 충격기에 연결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세 번째로 환자에게서 모두 손을 떼라고 지시한 후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장 리듬이 자동으로 분석되지 않는 경우 심장 리듬 분석 버튼을 누릅니다. 분석 진행 중입니다. 재세동을 해야 합니다. 충전 중. 지금 재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네 번째로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전기 충격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 충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재세동이 실시되었습니다. 전기 충격이 끝났다는 안내 음성이 나오면 곧바로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환자의 심장 리듬을 2분마다 분석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분석을 지시하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안내에 따라 심장 리듬을 재분석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난 뒤 안내에 따라 전기 충격 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전기 충격과 심폐소생술은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거나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반복합니다.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에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혀나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이물질 등이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혹시 환자가 감염병 의심 환자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감염병 의심 환자의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다른지 다음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심장정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반드시 첫째, 구조자는 감염 차단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둘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 구조자의 얼굴을 환자의 얼굴 가까이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셋째,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거나 코와 입을 천이나 수건 등으로 덮습니다. 넷째, 환자의 상태가 확인되면 앞서 살펴봤던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심폐소생술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입었던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동영상은 잘 살펴보셨나요? 심폐소생술 후에 구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에서 고지하는 감염병에 따른 각각의 대응 지침에 따라 개인 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보건당국 또는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내가 해도 괜찮을까?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119 구급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 지도를 받고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대상자의 생명을 위해 응급상황 발생 시 꼭 실천해 주세요. 4차 시까지 마무리하여 케어뱅크 돌봄 봉사자 기초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교육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해야만 교육 이수가 완료되니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 숙지하시어 돌봄 대상자에게도 돌봄 봉사자에게도 유익한 돌봄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은 나눔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긴 시간 학습해 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